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수술과 입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이른바 빅5 병원이 최근 극심한 재정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여야의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막말 파문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공천 취소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피라민 140만 명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도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투표소 방화와 용지 훼손 등 방해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방해하려 했다며 응징을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메가시티 등 다양한 핵심 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통영 욕지도 부근 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는 잡은 어획물을 잘못 보관했다가 배가 복원력을 잃은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 강풍이 불며 해소되겠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은 대형 산불이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공백은 물론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이후 집단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각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어젯밤 온라인으로 모여 논의한 결과입니다. 비대위는 회의 참석 대학 16곳의 설문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는 점을 사직서 제출 결정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해도 각 대학의 수련병원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에 앞서 오는 22일에도 다시 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교수들에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직 대신 제자들을 설득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포함해 의료개혁 정책 모두 의협과 전공의 등과 다시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고 최근 과학의 발전으로 AI와 로봇이 모든 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12년 후 의사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지난 한 달 어렵사리 버텨왔던 비상진료체계가 크게 흔들리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사직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사흘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13시간여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종용은 없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연관성을 많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으니까. 김 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도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 의사 10명 가운데 9명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가 있으면 단체 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회에는 봉직위 회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회원이 면허정지 등 처벌을 받으면 사직서 제출 같은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 96%가 부당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고 정부 방침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10명, 0.3%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가 현재의 의료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협, 전공의협의회가 이제는 국민의 건강이란 대의를 위해 모두 한 발씩 물러서서 성실하게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번 혼란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협과 전공의는 책임감 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원점에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40개 의대별로 배분하는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분할 방침인데 일부 지역 국립대의 경우 정원이 200명으로 대폭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 배분을 논의하는 배정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보 유출이나 반발을 우려해 심사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 정보나 시간 등은 철저히 비공개에 붙였습니다. 절차나 또는 위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누가 들어가 있는지 또 언제 무엇을 하는지가 공개된다면 여러 가지 중립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활동이 좀 어렵다고 봐서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수도권의 20%, 비수도권의 80% 정도 배분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의대 정원은 1,400여 명으로 늘고 비수도권은 2,000여 명에서 3,600여 명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율 역시 28%대 72%로 대폭 조정됩니다. 특히 부산의대와 경북의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방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7곳의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대폭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배정 기준 아닌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 역할을 제고하고 정부는 늘어난 정원의 최종 배정을 이달 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미 증원 희망 규모를 둘러싸고 학교 측과 의대 교수진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별 배정 규모가 확정될 경우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등록된 사례가 나와 정부가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명 이내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병원장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이른바 빅5 병원이 최근 극심한 재정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수술과 입원을 큰 폭으로 줄였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전공의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건 지난달 19일부터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한 건 이달 4일부터입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대형 병원에 경영난이 생기는데 채 2주밖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빅5로 불리는 국내 대표 대형 병원은
입원과 수술 환자가 급감해 평상시보다 하루 10억 원 가량씩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한 대로 공보위와 군의관이 긴급 투입됐지만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활동 지원비, 시간의 수당,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빅5 병원은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안팎입니다. 높은 인건비 비중을 감당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를 전체 의사의 40%가량이나 채워온 민낯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려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와 수술에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형 병원들이 건물과 토지, 의료기기 매입 목적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씩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대신 전문의 채용 비용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영향으로 서울대병원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의 2배인 1,000억 원까지 늘렸고 세브란스 병원 등은 비상경영체제를 본격화했습니다. 전공의가 다시 병원에 돌아오더라도 이번에 확인된 전공의 의존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폄훼로 비판을 받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데 이어서 추가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장해찬, 조수연 후보 등의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번을 찍든 집에서 쉬라는 취지의 발언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난교, 서울 부산시민비아 등 과거 SNS 글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부산 수영의 장해찬 후보가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철없던 20대 시절의 언행을 후회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공천장을 반납하게 된 도태우 후보에 이어 추가로 막말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행태 때문에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도 빨리 결정을 하고요. 네. 당에서도 엄중한 조치를 빨리빨리 내려줘야 저는 당이 살지.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장해찬 후보와 일제 옹호 논란에 휩싸인 조수연 후보 관련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수도권과 중도층의 표심을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과 발언과 같은 입장이 그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지도부 등 당내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공천 취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역시 비슷한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DMZ 목발 경품 발언 등으로 비판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지만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살만하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라는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권 심판을 강조한 거란 이 대표 측 해명에도 여당은 국민 편가르기이자 투표 권리 무시라며 망언의 끝판왕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을 찍으실 분이든 2번을 찍으실 분이든 모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오른 친명계 양문석 후보까지 막말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과거 칼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깎아내린 건데 이재명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잊지 말고 행동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주시기를.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이딴 설화가 표심에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지 여야는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서 전략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새벽 공지를 통해 어젯밤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의 추천을 무효로 하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보 공모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며
당 전략 공천관리위에서 구체적인 일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선에서 정 후보에게 밀린 박용진 의원이 재도전할 수 있게 됐지만 박 의원이 주장했던 경선 차점자의 공천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한강 벨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앞세운 심판론에 지역별 특수성이 맞물리면서 선거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여야가 서울 한강과 맞닿은 지역구에 힘을 쏟는 건 선거 때마다 다른 표심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민주당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을 휩쓸었지만 2년 뒤 대선에선 강서구를 뺀 모든 지역이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48석이 걸린 서울의 전체 성적과도 직결된 한강벨트를 사수하기 위해 거대 양당은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망가뜨린 거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투표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권 심판을 외치는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징계받은 유사명 전 총경 등 현 정부와 각을 세운 인사들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86그룹에서 전향한 함은경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 등을 앞세워 운동권과 방탄정치 심판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의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고 언론에 자주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세력과 강하게 싸우는 이유입니다. 한강 주변 날카롭게 그어진 양당의 전선 사이엔 제3지대의 출사표도 쌓이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한 전병헌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손잡고 4선 도전에 나섰고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주와 이재명 정당의 교만한 폭주, 윤명 패권 연대의 폭주를 깨버립시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개혁신당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각각 서울 마포을과 영등포 갑에서 돌풍을 노리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팽팽하게 맞설수록 한세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포를 때 아닌 운동권 싸움터로 만들려는 이들과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민주당 분들 두 분이서 후보를 내고 영등포 구민을 기만하고 있다. 4년 전 서울에서 가장 접전이 펼쳐진 지역은 대통령실이 자리 잡은 용산입니다. 여당 현역 권영세 의원은 당시 불과 890표 차이로 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꺾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중구 성동을과 광진을 등 한강 인근 5개 지역구에선 5%포인트 미만의 격차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대진표가 확정된 만큼 남은 기간 여야의 총력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경기 남부 탈환을 위한 요충지로 꼽히는 오산과 평택 지역을 돌며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오전에는 EBS 영어 강사 출신 영입 인재인 김효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오산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엔 평택 일대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유이동 정책위의장과 한무경 의원 등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기도 남부 지역을 돌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추미애 후보가 출마한 하남갑과 부승찬 후보의 용인병, 안태준 후보의 광주 을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저녁 사천 논란으로 단수 공천이 번복된 권양엽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 비서관과 서동영 의원이 맞붙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새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주요 업무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발표한 건 이른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구성입니다.
줄어드는 인구와 빨라지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다음 달 출범이 목표입니다.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통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논의 과제가 방대해 범정부정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를 모두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미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곳은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추진합니다. 만약에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되면은 법적인 그런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민간 투자를 확대해 최대 3조 원 규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업무 계획에 담겼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별 기부 한도를 내년부터 상향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생가구가 주택을 사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각종 문서 작성을 돕는 AI 행정비서를 시범 운영하고 모바일 기기에 각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보관하는 디지털 지갑을 도입합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을 1000여 곳에 설치하고 외식업소 5000여 곳에 연간 200만 원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5선이 확실시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려 했다면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첫날 러시아에서는 투표소 방화와 용지 훼손 등 방해 행위가 속출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가운데 투표에 성공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모니터에 표시되며 온라인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화상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접경지 주민들을 위협해 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뤄진 우크라이나 민병대 접경지 접근과 미사일 발사, 피해 상황을 열거하며 응징을 다짐했습니다. задумал и пытается осуществить ряд преступных демонстративных вооруженных акций.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전역에서는 각종 투표 방해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모스크바 한 투표소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투표함에 방화를 했고 다른 투표소에서는 녹색 액체를 쏟아부어 투표용지가 훼손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선거 포스터에 화염병을 투척했다가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선거 업무 방해 혐의로 당국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녹색 액체는 지난달 사망한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가 과거에 당했던 테러를 연상시킨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우크라군의 군사행동에 이어 러시아도 흑해에 접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오데사를 미사일로 공습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전쟁 개전 이래 줄곧 표적이 된 곡물 수출 통로 오데사는 러시아 대선 첫날에도 비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러시아 대선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지만 푸틴 대통령의 당선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 밀착이 강화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대선 이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로조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습니다. 이후 10월 중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고 이어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 1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양측 외교수장의 상호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의 답방 시기도 조율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러시아로서는 대선 국면의 일정 잡기는 부담스러웠지만 푸틴의 재선이 확실시되면서 대선 이후 이르면 올해 상반기 방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그다음에 미국의 추종 국가들과 대항하기 위함이라는 어떤 큰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필요한 포탄이나 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필요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구비하지 못한 군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도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언급을 하면서 양측 간 군사협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지만 무기 지원 대가로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공급 확대, 북러 접경 지역 현대화 사업 활성화 등이 이루어질 개연성도 큽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예년과 달리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미사일 도발 같은 도발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주요 기념일이 집중된 다음 달 정찰위성 2호기 발사 같은 강력한 도발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이 전쟁 연습이라며 강력 도발로 맞대응해왔습니다. 지난해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무분별한 군사적 위협에 계속 매달리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적들에게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하지만 이번 훈련 기간엔 서해오도 상공에 전파 교란 신호를 보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훈련을 지도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핵미사일 전력이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도발보다는 대러시아 무기포탄 수출과 지방 개발 계획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중국의 양회나 러시아 대선 같은 동맹국의 정치 행사를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 자산의 전개 수위가 이전보다 낮았을 가능성, 그에 따른 북한의 어떤 비례적 대응으로서 이전보다는 도발 수위가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로키 행보는 오래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음 달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김정은의 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일 같은 북한의 대형 기념일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다음 달 초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맞서 북한도 두 번째 군사위성을 발사하는 겁니다. 동창리에서는 지난번 발사대보다 더 큰 발사장이 준공되고 있는 것으로 외신 보도에 나온 만큼 천리마 이 발사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이후 올해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이 궤도만 돌 뿐 정찰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피난민 140만 명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민간인 피해 대책이 없다면서 거듭 제동을 걸었지만 이스라엘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시 비상내각 회의에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민간인을 대피시킬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이라는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종전 입장 그대로입니다. 국제사회는 최대 140만 명의 피난민이 밀집해 있고 구호품 반입 통로인 라파를 공격하면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만류해왔습니다. 미국도 민간인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라면서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We have to see a clear and implementable plan, not only to get civilians out of harm's way, but also to make sure that once out of harm's way, they're appropriately cared for, with shelter, with food, with medicine, with clothing, and we've not yet seen such a plan.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중재국과 미국에 제시한 한 발 후퇴한 모양새의 새 휴전안도 거부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1차 교환하면서 이스라엘군의 철수 기간을 정한 뒤 영구 휴전을 위한 날짜를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중재국 카타르에 휴전협상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면서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호품 200톤을 싣고 키프로스에서 출항한 오픈 암수호가 가자지구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지선이 배에 접근해 구호품을 항구로 옮겼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교체를 요구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연설을 칭찬하며 라파 공격에 나서는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척 슈머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기자 질문에 많은 미국인이 공유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연설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AFP 통신은 가자 지구에 식량과 의약품을 반입하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휴전해야 한다는 아일랜드 총리 발언에 바이든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중간 수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잡은 어획물을 잘못 보관했다가 배가 복원력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난 어선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복원력 상실이 꼽혔습니다. 해경은 어획물을 잘못 보관했다가 무게중심을 잃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배 뒤쪽에 둔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려 배 앞쪽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배가 무게중심을 잃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어구 및 어획물을 선미 갑판에 적재한 상태로 이동 중 선미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선원들이 잡아 그물채 배 뒤쪽 갑판 위에 보관한 정어리만 40톤가량. 잡은 고기를 갑판 아래 어창에 보관해야 하는데 갑판 위에 그물채 둔 게 화근이었던 겁니다. 선원들은 새벽에 열리는 수협 위판 시간에 맞추기 위해 어획물을 배 위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도 복원력 문제를 강조합니다. 복원성이 나빠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 무형은 요 위에 뭐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뭐가 많이 있게 되면은 위에 무게가 많이 있게 되면은 돌아오는 힘이 적어집니다. 복원성이 작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명이 탄 어선 침몰 사고로 3명이 숨지고 60대 한국인 선원은 여전히 실종 상태. 해경은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과 해상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어선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이 밝혀지면서 해경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휴일인 내일은 비가 내린 뒤 강풍이 불며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오늘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서울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중순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돼 중서부와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봄비가 내리고 강하게 바람이 불며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에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재난급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100년에는 대형 산불이 지금보다 약 1.6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혜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입니다. 서울 면적의 7배가 넘는 지역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하와이에서도 태풍이 몰고 온 강풍으로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리스 산불과 캐나다 산불, 남미 칠레 산불 등
전 세계적으로 메가파이어로 불리는 초대형 산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산림이 타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온난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는 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으로 변하게 되고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온난화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미래의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UNEP, 유엔 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대형 산불은 1990년에서 2020년 대비 2030년에 14%, 2050년 30%, 2100년에는 5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온난화 추세가 계속되면 1990년에서 2020년 대비 2040년엔 31%, 2050년엔 57%, 그리고 2100년에는 158%, 약 1.6배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 세계 전망보다 더 심각합니다. 최근 5년 발생한 대형 산불 건수는 연평균 6.4건 정도입니다. 온난화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70년 뒤에는 대형 산불이 약 1.6배 늘어나 17건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여름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기간 2달 정도를 제외하면 연중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산림당국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현재 2월부터 5월 15일까지로 돼 있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요즘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매섭게 공략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본고장에선 상품평 조작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태가 어떤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공안이 안휘성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직원들 책상마다 스마트폰이 30대씩, 사람이 없는 옆방엔 거치대 하나에 100대 안팎씩 깔아놨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스마트폰 화면엔 똑같은 인터넷 판매 생방송, 이커머스 라방이 나옵니다. 동시 접속자 1280명, 그러나 이 중 약 200명은 이 사무실 스마트폰으로 머릿수만 늘려놓은 겁니다. 또 다른 50명가량은 이 일당이 직접 댓글을 달아주는 가짜 계정입니다. 里面有4个架子，每个架子上大概手机有100多部，安排一个人去操作30部手机，同时操作30个号。他们是24小时的。 1시간 동안 접속자 1명을 늘려주면서 받는 비용은 중국 돈 5마오, 우리 돈으로 약 100원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댓글 부대 우마오당을 연상케 하는 가격표입니다. 수시로 댓글을 달아 방송 분위기를 띄워주는 서비스는 2.5위안, 약 450원을 받습니다. 이 일당은 이렇게 500대의 스마트폰을 쉴 새 없이 돌려 10개월 동안 3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群控软件普遍使用，深度伪造，人工智能呢也在其中有所出现了。 가짜로 물건을 사고 상품평을 조작해주는 일당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선 반품하거나 구매를 취소하면 상품평과 댓글을 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만 6개 일당이 적발돼 180명이 체포됐습니다. 消费者知情权呢是消费者自由选择权和公平交易权的一个基础，被陷入误区的这种购买行为，这就是一个典型的欺诈行为。 3월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을 맞아 상품평을 조작하는 개별 판매자뿐만 아니라 대형 플랫폼 기업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와 갭 투자로 부작용이 큰 전월세 대신 기업형 장기 임대로 임대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 금융 지원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KT 에스테이트가 옛 전화국 부지에 지은 민간 장기 임대 주택, 룸 클리닝과 세탁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코인 세탁실과 입주민 전용 라운지 등 공용 공간이 운영돼 생활하기 편리한 게 강점입니다. SK D&D도 공유 주방과 회의실 등의 공용 공간, 입주민 대상 심부름,
가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과는 다릅니다. 민간 기업이 임대 운영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처럼 의무 임대 기간을 20년으로 두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택 임대의 60% 이상이 개인 간 전월세로 구성돼 전세 사기와 비자발적 퇴거 같은 주거 불안과 갭 투자 같은 부작용을 막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 임대 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하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은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료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세제와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여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 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 임대 사업자들은 이런 방안이 대기업만 배불린다며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기업과 지자체들이 억대 출산 장려금을 주는 등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현금 지원책보다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직원이 70여 명인 강릉 정동진의 한 호텔 리조트입니다. 호텔 측은 올해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 한 명에 출산지원금 5천만 원씩, 최대 1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내 자녀를 낳은 직원 2명이 5천만 원씩 첫 혜택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고 이런 제도가 이제 말로만 들었었지 저희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앞서 부영그룹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쌍방울 그룹은 셋째 아이까지 낳으면 최대 1억 원까지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도 앞다퉈 현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구는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한 명당 최대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남 거창구는 출산 양육 관련 지원금을 1억 1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현금성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등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위기다. 너 나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돈 줄게 뭐 해줄게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젊은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 있어요. 뭐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접근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와 청년 가구 대상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체형 세탁 건조기에 이어 프리미엄 TV를 동시에 출시하며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능을 접목한 가전으로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건데, 삼성이 가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례적으로 가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삼성전자는 네오큐 LED TV와 올레드 TV 신제품을 선보이며 AI TV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2024년 올해 삼성 TV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모아 본격적인 AI TV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기술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강력해진 8K의 경험을 소비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날 올레드 TV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LG전자도 AI 성능을 대폭 강화한 올레드 QNED TV를 출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기존 제품과 비교해 AI 성능이 4배 강력해져 픽셀 단위까지 분석해 화질을 끌어올렸고 소리도 공간 사운드로 확장했다는 게 LG의 설명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을 하나로 합친 일체형 세탁 건조기 경쟁도 치열합니다. 삼성전자보다 하루 먼저 세탁 건조기를 출시한 LG전자는 옷감 보호에 특화한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 100%를 적용한 건 유일하다며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조기 같은 경우는 히터 방식이라고 해서 뜨거운 바람으로 열풍으로 말려졌다는 반면 히트 펌프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큰 제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옷감 손상도 적고 옷감의 수축도 줄어든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합리적인 가격대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다른 삼성 가전과 연동되는 초연결성을 부각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삼성과 LG의 이례적인 혁신 가전 맞대결이 펼쳐지면서 침체했던 가전 시장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이재용 회장이 수원 사업장을 찾아 글로벌 TV 사업 전략을 점검한 직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I 가전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 LG전자가 주도해온 가전 시장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 최대 가전 전시회 AWE 2024에도 나란히 참가해 각각 맞춤형 가전과 프리미엄 가전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앞세운 혁신 가전 맞대결에 나선 빅2의 희비는 소비자들의 평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사입니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 선수단과 함께 전세기편으로 입국했습니다. 다저스 선수단을 태운 전세기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출발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타니는 출발에 앞서 SNS를 통해 깜짝 공개한 농구 선수 출신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와 나란히 입국장에 들어서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LA 다저스 선수단은 곧바로 서울 여의도 소재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LA 다저스와 앞서 새벽에 먼저 도착한 샌디에이고 선수단은 오늘 유소년 야구 클리닉에 이어 공식 훈련과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서울 시리즈의 시작을 알립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요. 차간 강력 넉넉히 두고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람도 강해져 산불이 우려됩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지만 대기질이 아쉽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나쁨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5.2도, 청주가 5도, 부산은 11.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 대전 20도, 부산 1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